다음 또 법조계의 동향도 한번 네. 살펴봐야 되겠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죠, 네. 여야 간에. 네. 네. 민주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뭐 일찍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네. 잇따라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새누리당도 애매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연기됐고요. 오원춘, 김정덕에 대한 무기징역형 판결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법조 소식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난주 신문 일주일 동안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예. 기사들로 계속 도배가 되다시피 예. 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확인이 가능한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의혹인 수준도 있고 예. 하여튼 한 20여 가지가 된다고 예. 해요. 자, 변호사시고 하니까 예.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예.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네. 이제 전국에 있는 총 법조인 숫자를 합쳐서 2만 명이 안 되니까요. 네네네. 또 이제 이동욱 재판관 같은 경우 30몇 년간 법조인 생활 하셨고, 네. 저도 한 20몇 년간 했으니까, 네네. 이제 뭔가 이제 인연의 끈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같이 근무를 해보거나, 아. 또 이동욱 재판관님 재판하시는데 그 재판부에서 네. 재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오면 가면 마주칠 예. 적도 없으시고요. 그래도 좀 아실 거니까, 평판이나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로 좀 들어봤을 때, 예. 어떤 인물로 평가가 되는 분인가요? 한번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런데, 조금 이제 법원 안에서 네. 어차피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주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네. 특히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동욱 소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별반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용기 있게 대답을. 변호사하신데. 네.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대기업 협찬이라든지 의혹이지만, 예, 예.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예. 사람들이 흔히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법조 내에서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슬쩍 예. 부담 없이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를 네. 통해서 보도가 됐고 네. 그 언론에서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이 네네. 나왔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동욱 재판관께서 최초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던 연도가 1978년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 95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네. 판사 검사를 가리켜서 밖에서 영감이라는 네. 것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 그 사또 고을의 수령의 그러게요. 영감. 젊은 분한테도 예, 영감. 예. 예. 그런데 1978년도 같은 네. 경우는 대표적으로 판사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갓 20대 중후반의 판사에 대해서도 영감 소리를 하고 극진히 존경을 해주고 네. 누구나 받들어 모시던 시대의 판사 생활을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이동욱 재판관께서 이 수원지방법원장을 하시던 시절에 네. 그러니까 아마 2005년도에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네, 있을 네, 때 이제 관내 삼성에다가 그 협찬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최초의 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습관들이 갖고 만약에 그 시점까지 본인이 어떤 정신 자세라든지 네. 법관으로서 자세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네.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면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다만 이제 실제 그 부분은 본인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네.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한 10여 명 정도 법관이라든지 직원들이 이제 얘기를 들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청문회에 과연 어떤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네. 그게 이제 아마 사실관계 관건일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 협찬을 한 거는 아니고요. 예. 전달이 되지는 않았고 네. 예. 이제 협찬을 받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말을 했었대. 판사들에게 말을 있다라고 했었다. 주장을. 예, 그런 거죠. 네. 협찬이 전달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게 참 그런데 네. 그 법조 비리 사건으로 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세상이 시끄럽게 시작된 것이 네. 맨 처음에 1996년도인가 의정부에서 네, 맞습니다. 이순호 변호사가 아마 그분으로 인해서 법조 비리 사태의 첫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체의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상당 정도 있었을 것이고 아. 물론 이게 지금 10년 후쯤의 일이긴 그렇죠. 한데 그때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아마 그랬을 그랬을 수도 있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요. 네. 이분이 이제 6년 전인가요? 이미 한 번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예,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그때 거쳤을 때 이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예. 그럼 6년 동안
갑자기 뭐 청렴했거나 잘했던 분이 갑자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게 왜 근데 이번에 실은- 문제가 됩니까라는 실은 2006년도에는 네네. 본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긴 했는데 네. 네. 전혀 안 한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아, 무슨 왜-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때 당시에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네. 두 분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그 헌법재판소장 그때 전효숙 전효숙, 씨가 예. 이제 소장으로 지명이 됐고 네. 또 이동욱 후보는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전효숙 씨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시 네. 한나라당과 청와대 또 그 열린우리당이 극심하게 대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립을 한 이유는 뭐였냐면 전효숙 씨가 헌법재판관에서 일단 사퇴를 하고 네. 헌법재판소장으로 다시 이제 지명을 하는 절차를 청와대에서 밟았는데 네. 네. 그 절차를 받기 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대법원에 일단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리가 없겠느냐. 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회신을 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렇게 절차를 밟았는데 네. 그 우리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계신 미스터 쓴소리 네. 네, 네, 네. 절차상의 네, 문제를 말씀하셨죠. 조순영 의원께서 이제 무슨 네. 얘기를 하셨는거 하니 헌법에 보면 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네. 그러면 전효숙 당시의 후보자는 재판관을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면 현직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현직해야 네. 돼요. 이미 사퇴했으니까 네.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으면 현직으로 다시 임명한 다음에 네. 소장으로 두 번의 임명을 절차를 밟아라 이래가지고 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무척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가 사법부인 별도 독립 삼권분립 국가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이게 사법부 독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전효숙 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내내 논란을 빚었고 네. 네. 그 청문회가 이동욱 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그 얘기만 네. 가지고 다뤄졌습니다. 네. 실은. 그냥 예. 묻어갔군요. 예, 그래서 네. 이동욱 후보자 본인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성상, 네. 또 이런 삼성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비리 문제라든지 도덕성 네, 문제, 네, 이 문제 네. 자체는 아예 논의 자체가 안 안 됐던 되고.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욱 지금 소장 후보는 실질적으로 사실 처음 그냥 청문회를 네. 할 다 것이다. 진배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직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예. 재판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소장에 돼서는 안 된다, 부적절하다라고 예. 아마 이동욱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될 만한 사건들, 네. 가령 뭐 호주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또 간통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또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지 아주 중대한 문제를 심의를 하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장이라 그래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9명 중에 1명으로서 서로 이제 평의에 청구할 그렇죠. 이제 권한 자체는 9분의 1인데 문제는 소장이 이렇게 평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시키고 중재도 할수 중재를 있고. 하고 네. 이러는데 이 소장 본인이 한쪽의 이념을 극심하게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네. 인정이 된다면 그 반대쪽에서 있는 사람은 소장의 중재라든지 지위 또 어떤 이런 사회를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부터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소장의 결국은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중재 능력이 상당히 좀 장애가 좀 막힐 것이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중립적이고 이념적인 편향성을 안 가진 사람이 소장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동욱 후보자 같은 경우 2006년도에 헌법재판관이 될 때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지금 헌법재판관이 네. 됐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도 다른 재판관들이 전부 다 보편적으로 이게 조금 뭐랄까 진보적인 성향에 조금 네. 더 이렇게 뭐 어떤 민주적 성향의 판결을 내놨을 때 본인 혼자 보수적이고 조금 이렇게 과거 회기적인 판결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비춰보면 이동욱 후보자는 극히 부적절하다. 네. 그래서 이제 부적절하다고 이제 차마 말은 못 하셨던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절차를 네. 내부 안에서 호선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국회의 과반 동의나 아니면 3분의 2 동의 이상을 받도록 해서 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네. 이강국 전임 소장께서 이제 퇴임 만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봐야 바꿔보겠습니다.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 뜨거운 감자 같은 게 이제 종교인들 과세 예, 문제였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추진하는 것처럼 됐었던 걸로 다 진행이 네. 된 것 같았는데 네. 흐지부지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종교인 과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는 네. 사실은 지금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떤 세무 전문가라든지 세법 네, 전문가들의 네.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내고 카톨릭에서는 있죠. 100% 네, 내고 납부를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무관세에서 종교인들이 납세를 하겠다고 자진 납세를 하면 네네. 납세하는 대로 받아주고, 다만 자진 납세를 안 했을 경우에 세무서가 그걸 와서 조사를 하거나 강제적인 납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절차를 안 취할 뿐인데, 현재 상태에서도 납세의 근거는 충분히 있고, 다만 네. 국가가 일부러 어떤 강제적인 세무 권한을 발동을 안 하고 안 있다. 하고 있다. 그것이 네. 지금 대체적인 어떤 세법 해석의 입장이고, 네.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세법을 조금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의 조항을 네. 어떤 소득세법 시행령에 넣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네.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 안에서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 또 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제 그 조항을 근거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일부 보수 기독교 교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소득세를 내면 우리가 성직자가 아니라 무슨 일꾼이란 말이냐, 우리가 사꾼 목사냐, 네. 우리가 봉사자가 아니고 정말 무슨 근로를 하는 일반 뭐 노동자라는 얘기냐, 네. 아마 거기에 어떤 성직자의 정신적 자리매김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여로에 이제 표시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좀 종교인들을 더 설득해서 가자. 네, 네. 아마 이렇게 지금 청와대와 행정부 안에서 좀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원춘 판결 얘기를 좀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때문에 예. 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쭤봐야 네. 되니까요. 예, 예. 자, 오원출 무기징역 판결이 나왔는데 예. 자, 국민들의 지금 시선이나 분위기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뭐 사형 판결을 네. 아마 국민들은 바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무기징역 판결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감정 정서법으로 보면 다행히 사형 판결이 선고됐어야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지금 네.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이렇게 신체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네. 위해서 한 것이라는 꼭 볼 증거가 없다 이런 네. 이유인데, 이제 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검사가 지금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상고를 했는데, 네. 형사소송법상 이것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판결 자체는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당연히 예정됐던 문제였고요. 네. 네. 이제 이 사형 제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또 네. 사형을 어쨌든 뭐 이렇게 폐지하거나 또는 사형 집행을 안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한 60% 정도는 아직까지는 사형 유지론이 네.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원준 사건 피해자 동생 같은 경우 네. 사건 판결 선고 직후에 정말 이렇게 절규와 오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철학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고뇌를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이 해답을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원춘을 수감시키는 동안 연간 뭐 비용이 2,200만 원 들고 예. 또 외국인 감호소로 또 가게 되면 예. 상당히 뭐 편리한 생활도 하면서 중국 TV도 예. 위성으로 보고 이러면서 좀 편리한 생활을 한다라는 기사가 또 신문에 실렸어요. 예,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런 그 편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짧게. 이제 오원춘만 생각하면 이게 많이 잘못이 된 거지만 어쨌든 죄수들에 대한 교정, 교화 네. 또 우리 국가가 어떤 인권 국가로서 위상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 맞지 않지만 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로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